넓은 저택에 홀로 남겨진 이정화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시선이 머무는 곳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지금 어쩐지 그 피아노가 평소보다 더 강렬하게 자신을 불러내는 듯했죠.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본 적 없었던 그녀.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다시 만진 건반 위에서 울려나온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은 꽁꽁 얼어붙은 한 남자의 심장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60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 없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저택.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 장도현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화는 지난 15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왔습니다.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업무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경을 쓰는 곳은 바로 거실 중앙에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칠흑 같은 광택이 흐르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마치 고귀한 예술품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정화는 매일 아침 그 피아노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건반 하나, 페달 하나까지도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이 집의 주인, 장 회장의 엄격한 지시 때문이었죠. 그 피아노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오. 눈으로만 보게. 15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장 회장이 차갑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화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경,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 보육원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 낡은 피아노에서 처음 들었던 선율, 그리고 몰래 독학으로 익혔던 엘리제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피아노 앞에 서기만 하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정화는 걸레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다른 삶을 살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해. 오전 10시, 서재에서 나온 장 회장이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품격 있는 걸음걸이는 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언제나 차갑고 무표정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무게가 그를 더 경직되게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정화 씨, 오늘 오후에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에 다녀옵니다. 사흘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니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정화가 고개를 숙이자 장 회장은 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곧 차가 떠나고 저택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택. 정화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시선은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지금 그 피아노는 더욱 간절하게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은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 회장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화는 간단히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드리운 거실. 그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유독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검은 표면 위로 스며드는 주황빛 노을이 마치 피아노 자체가 숨을 쉬며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뚜껑. 그녀의 손끝에는 오래 묵힌 간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살짝 닿은 순간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치 잃었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 묘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이미 해외로 떠났고 직원들 역시 모두 퇴근한 뒤였죠. 정화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듯하게 배열된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마치 40년 전 보육원에서 마주했던 낡은 피아노가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 없는 작은 원형 의자였지만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자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감촉, 이 떨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엘리제를 위하여. 작게 읊조린 뒤 그녀는 첫 음을 눌렀습니다. 미레도 미레도. 베토벤의 유명한 선율이 저택 거실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예전의 기억을 찾아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정화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 몰래 연습하던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그때의 자신, 모든 것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스쳤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었을까요? 착각이었을까요? 그녀는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콘서트홀 무대에 앉아있는 피아니스트가 된 듯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몰랐습니다. 저택 2층 서재에서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취소되어 급히 돌아온 장도현 회장이었습니다. 아내만 먼저 보내고 홀로 집으로 들어와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중 그는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 장 회장은 크게 놀랐습니다. 집에는 정화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터. 게다가 그 피아노는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선율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그것은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던 바로 그 연주였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묻어두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흔들림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즈음 계단 아래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리라고 했나? 거실로 성큼 내려오는 장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울림이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긴 연주회장이 아니야. 거실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를 바라본 순간 그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분노 속에 묘한 혼란이 비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화는 온몸을 떨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출장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 회장은 더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화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 당혹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친 곡이,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기묘한 어조였죠.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정화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장 회장은 중얼거리듯 말하며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화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혹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불안한 생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도연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서랍을 급히 뒤졌습니다. 가장 아래 칸, 평소라면 절대로 열지 않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40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죠. 설마 그럴 리가. 장도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방금 전 본 정화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그 눈빛, 그 웃음, 그리고 건반을 두드리던 손 모양까지. 잠시 후 1층으로 내려온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 씨. 조심스럽게 입을 연 장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려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건 차가움이 아니라 간절히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곡 엘리제를 위하여.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간절했고 대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어릴 적에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안 났지만 그래도 그 피아노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화는 먼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매일 밤 몰래 일어나 연습했던 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장도연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중요한 실마리를 쫓는 사람의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보육원 어디였나요? 그의 질문에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갑자기 보육원 이야기를 묻는 걸까? 내 출신을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해오름 보육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마포구에 있던. 장도연이 그 이름을 따라 중얼거리는 순간 그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이 스쳤습니다. 두 눈은 크게 뜨였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그 보육원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리고 몇 살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정화는 그런 모습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5살쯤 들어가서
10살 때 입양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도연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의 행동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을 터였지만 이번엔 정화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 차 한 잔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오후 장도연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는 정성껏 차를 우리고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당황스러워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 겁니까? 질문을 받자 정화는 더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 일로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익힌 걸 기억해낸 것뿐이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훌륭했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장도연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 간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혹시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운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대부분 혼자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만 유독 피아노에 빠져 있었죠. 정화의 대답에 장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보육원에 오기 전의 일 말이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정화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자신의 오른손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점만큼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 점을 보며 웃어주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장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점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장도연은 침실에서 뒤척였습니다. 정화의 손등에서 본 그 작은 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딸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늦은 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한미정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도연은 침대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진지한 어조에 한미정도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잠시 망설이던 장도연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정화 씨 말이야. 혹시 그 여자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 의심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일지도 몰라. 뭐라고요? 한미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는 이 집에서 금기였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서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아니야. 제발 들어봐. 장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거실에서 들은 피아노 소리.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던 그 손놀림이 어린 딸과 똑같았다는 것. 그리고 해오름 보육원에서 보냈다는 시절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정화 씨 손등에서 점을 봤어. 우리 딸과 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 한미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그동안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해. 그날 이후 장도연은 은밀히 DNA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화가 사용한 컵, 빗, 머리카락 등을 조심스럽게 모아 병원에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였습니다. 만약 양성이라면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눈앞에 있었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대로 음성이라면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장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정화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다니.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5년 동안 눈앞에서 가정부로 살고 있었다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과연 정화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용한 오후 정화가 거실 청소를 마칠 때 그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잠시 앉아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낯선 진지함에 정화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일까요? 조심스레 소파에 앉아 장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차갑고 위험 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그의 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내 딸 말이요. 당신의 나이, 보육원에서의 시절, 손등의 점, 그리고 그 피아노 연주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소. DNA 검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정화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소. 장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보면 혹시나 하며 뒤따라간 적도 수없이 많았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피아노를 치던 그 손놀림, 그건 분명 우리 딸이었소. 5살 때까지 매일 같이 쳤던 그 곡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누군가와 나란히 피아노를 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장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정화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수개월 뒤 정화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장도연과 한미정의 당당한 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정화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진 것입니다. 어느 저녁 석양이 거실을 물들일 무렵 정화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권유로 당당하게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똑같은 곡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춰진 연주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따뜻한 연주였습니다.
정화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옆에서 듣고 있던 부모 역시 눈물을 머금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저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